자, 봅시다. 자, 61페이지 한번 펼쳐서 비송사건의 당사자 개념, 이걸 한번 인지해 보자고요. 자, 비송사건의 당사자 개념을 서술하시오.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참 우리 이제 비송사건의 맹점, 단점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분석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의를 한번 봐봐요. 만약에 비송사건의 개념에 대해서 약수한다면 첫 번째 뭡니까? 이렇게 이제 잡아야 되겠죠. 자, 목차를 잡는데 주안점을 잡아라. 2차의 포인트는 뭐예요? 목차를 잡아라. 목차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시나리오라고 그랬어요. 시나리오를 잘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의의를 잡아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당사자와 이제 뭐예요? 당사자와 구별할 개념들을 우리가 봐야 돼. 구별할 개념들. 거기 아마 51페이지에 구별하여야 할 개념 이렇게 이제 잡아놨고요. 대표적으로.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뒷장을 넘기니까 뭐가 나와 있습니까? 바로 복수 당사자 문제들 우리가 형성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뭘 잡아야 돼? 이제 결론을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어 이렇게 잡아 들어가면 우리가 문제점 여기 특히 우리에게서 이제 내용을 많이 써줘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자, 구별할 개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송사건은 원고피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원고피고 간의 법적 분쟁은 전전하므로 누가 당사자인지 명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와 달리 비송사건은 사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절차로서 국가기관의 후견제 개입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이므로 특정 인간의 다툼이라고 말할 수 없어 당사자라는 개념을 명백히 규정짓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비송사건에서도 당사자란 사건의 신청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자이거나 항고인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해서 비송사건의 종국재판에 의해 직접 권리와 의무의 영향을 받는 자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돼서 우리 서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약속해 주면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별할 개념, 이해관계인가를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이해관계. 참 우리 법학에서 요 이해관계는 참 문제는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관계인. 요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우리 이해관계인이죠. 자, 이해관계인이 대표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제3자. 우리 민법에서 제3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대리인이 있을 거고요. 민법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3자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 어사표시에서 제3자가 있죠. 선의의 제3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해관계인들.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3자. 우리 계약법으로 가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제3자와 관련돼서 민법 548조의 해제권의 효과와 관련돼서 저때 제3자가 우리가 발생하고 계약법 관란으로 간다면 계약법 총칙으로 간다면 대표적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런 의미에서 하나의 논점들이 우리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송사건 절차법에서도 대표적으로 이해관계인 제3자를 어떠한 측면에서 해결해 줄 건가? 이해관계인의 이제 첫 번째 이해관계인과 구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해관계인. 그러면 이해관계인의 구별은 뭐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해관계인이란 종국재판에 의해서 널리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권리의무에 영향을 받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당사자와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신청인이 될 경우만 당사자가 된다라는 것 밑줄을 닦아놔요. 사건의 신청인 될 경우만 당사자가 된다. 자, 검사는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거. 검사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공익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공익의 대표자로 나설 때 나서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검사는 뭐예요? 당사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검사는 당사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사자는 아니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 대해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비송사건에 정해져 있는 참여하는 경우가 있지만 비송사건의 종국재판에 의해서 자기의 권리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검사는 신청인은 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면 우리 이제 만약에 비송사건의 당사자 개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러면 의에 대해서 거기에 간략하게 우리가 써주고 구별할 개념은 이해관계인과의 구별. 세 번째, 검사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뭉뚱그려서 뭐다 결론을 맺어놓는다면 우리 당사자의 개념과 또 좋은 답안이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 제3자 즉 이해관계인들 이제 골치 덩어리가 되죠. 그러면 우리 구별할 경우에서 비송사건의 절차법에서 그럼 이해관계는 대표적으로 뭐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건의 신청인이 되는 경우, 신청인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검사는 이제 당사자는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공익의 대표자로 간마다 끼어들 수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구별할 개념과 관련돼서 그렇게 정리해 두신다면 비송 사건의 당사자 개념과 관련돼서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당사자 관련돼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바로 62페이지입니다. 자, 62페이지에서 우리 복수 당사자 사건과 관련돼서 복수 당사자 의미를 한번 우리가 또 한번 잡아보자고요. 복수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수 당사자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 복수의 당사자에 대해서 약설하라. 아주 간단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복수 당사자를 약설하라 그렇다면 첫 번째 의.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 신청 사건의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공동 신청 사건의 예로서는 대표적으로 주식회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식회사 대표적으로 이제 유한회사가 있죠. 유한회사와 관련돼서 유한회사의 의미를 잡았습니다. 유한회사. 자, 주식회사와 관련돼서 공동 신청 사건 해를 어떻게 오라고 그랬어요? 청단,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점 짓고 납입 이렇게 오라고 그랬죠. 청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청산인, 변제허가 사건. 그래서 청자를 따라고 그랬어요. 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단지 임의 매각 허가 결정 사건. 납입금 보관자의 의미. 그래서 납입. 그래서 청단 사건, 청단 납입 이렇게 오라고 그랬고. 자, 유한회사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합조사라고 해오라고 그랬어요. 합조사. 뭐 객관식이라면 첫째 따서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우리 주관식은 직접적으로 써줘야 돼. 그래서 합이라는 것은 뭐다? 합병인가 사건. 그다음에 이제 조직 변경 허가 사건. 그다음에 사원 거기 사자가 사원수 조가 인가허가 사건. 그럼 사원수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식회사, 청당, 납입, 유한회사는 합조사 이렇게 이제 매정하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송 사건에 대해서 공동 당사자의 복수 당사자의 개념은 우리가 한번 보죠. 비송 사건 중에서 복수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사건에 관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복수 당사자 사건 또는 혹은 공동 신청 사건이라 한다. 그래서 개념을 한번 정확하게 숙지해 줘야 되고 이를 위반하고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은 부적법함으로 각하해야 되지만 이를 간과하고 재판하는 경우는 이를 취소 변경 언유는 될 수 있어도 취소 변경이 없는 한 재판은 유효하다.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공동 신청 사건. 자, 그래서 아까 대표적으로 주식회사의 의미 잡으라고 그랬어요. 정당 납입. 유한회사는 합조사.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우리가 맺어 나가면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당사자, 비송사건 당사자의 개념과 복수 당사자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 그래서 이제 사건의 신청인이 되는 경우는 당사자를 일명한다면 우리 당사자 능력은 어디까지 봐줄 그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사자 능력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당사자 능력과 관련돼서 민법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겁니다. 일단 기초공사를 좀 하고 목차를 정립하자고요. 그래서 민법. 자, 민법에서는 뭐라고 배워요? 대표적으로 당사자 능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거는 권리 능력으로 배우겠죠. 권리 능력. 자, 권리 능력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바로 이제 의사 능력이 있을 거고요. 의사 능력.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바로 행위 능력이 있죠. 그래서 행위 능력. 자, 민법과 관련돼서는 민법 교수님한테 아마 자세히 배웠을 거예요. 권리 능력이 없다. 권리 능력이 없다 그러면 절대적 무효고, 의사 능력이 없다 그러면 절대적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자, 행위 능력은 여기 앞에 뭐가 생략됐어요? 대표적으로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행위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능력. 자, 법률행위 능력이 없다. 대표적인 바로 여기에 대해서 제한 능력자가 되는 거죠. 제한 능력자는 대표적으로 무슨 사유가 되죠? 대표적으로 절대적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민법의 권리 능력, 의사 능력, 법률행위 능력 그렇게 이제 우리가 빠져나가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등기와 관련돼서 부동산 등기. 자, 부동산 등기법도 일종의 비송사건이니까 등기법과 관련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우리가 우리 민법에서 민법에서 권리 능력은 대표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대표적으로 등기 신청 적격으로 우리가 빠지게 돼요. 그래서 등기 신청 적격. 자, 등기 신청 적격이란 무엇이냐? 등기가 되는 안 되는 사람을 말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등기가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이거는 그럼 대표적으로 권리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인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자연인과 법인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바로 등기 신청 적격자가 돼요. 그래서 등기 신청 적격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등기법도 마찬가지 의사 능력으로 빠지게 되고요. 의사 능력.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률행위 능력이 대표적으로 등기 신청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등기 신청 능력이다. 자,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등기 신청 적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민법의 권리 능력이 되고, 등기 신청 적격이라는 것은 민법의 바로 대표적인 법률행위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이라는 것과 등기 신청 적격이라는 것은 의미가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과 등기 신청 능력은 다르다. 의미가 다르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비송사건 절차법이죠. 자, 비송사건 절차법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권리 능력, 즉 당사자 능력이 돼요. 그래서 당사자 능력. 그래서 여기 당사자 능력이 탄생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대표적이 뭐예요? 의사 능력으로 빠지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대표적으로 뭐로 빠지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탄생하는 게 바로 비송행위 능력이 빠져요. 비송행위 능력. 자, 그러면 여기에서 민법은 이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법률행위 능력.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 신청 적격, 의사 능력, 등기 신청 적격. 비송사건 절차법은 바로 당사자 능력, 의사 능력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비송행위 능력이 탄생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당사자 능력이 탄생하게 되네요. 그럼 당사자 능력은 등기법에는 등기 신청 적격에 해당되는 거고, 민법에서는 대표적인 권리 능력이 돼요. 그러면 권리 능력은 대표적으로 자연인과 법인이 탄생해요. 그러면 우리 63페이지에 당사자 능력. 그러면 만약에 당사자 능력을 약술하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대출하라. 그러면 이 비송사건 절차법에 뭐가 탄생해요? 당사자 능력이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목차를 우리가 잡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당사자 능력의 첫 번째, 당사자란 무엇이라 하며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뭘 잡아줘야 돼? 당사자 능력의 인정 여부. 여부가 되겠죠. 그럼 당사자 능력의 여부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 그럼 목차를 이제 소목차를 이렇게 잡아가야 되겠죠. 여기 이제 자연인이 있다. 자, 두 번째 이제 뭐예요? 법인이 있죠. 그래서 법인. 자, 세 번째 이제 비법인이 있겠죠. 비법인.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당사자 능력 인정 여부에서 큰 논점은 바로 비법인이 되겠죠. 그래서 비법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뭐예요? 결론이 맺어지겠죠. 그래서 결론. 그럼 자기가 이제 당사자 능력에 대해서 능력과 관련돼서 이런 정문의 목차를 잡아들어가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여기에 이제 서론 부분에 우리가 의 부분에 대해서 써주고 자연인, 법인, 비법인, 특히 비법인에 두고 그러면 의와 당사자 능력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를 문제에서 결론을 맺어주면 아주 정답보다 오리지널 정답이 탄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본 문제집 페인터 63페이지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목차 미리 보기. 그래서 이제 당사자 능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당사자 능력 인정 여부, 그 다음에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 학설과 관련 판례 이렇게 이제 소목차를 잡아줘도 좋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봤던 비송행위 능력까지 잡아주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러면 비송행위 능력과 등기 신청 능력과 행위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서술해주면 이 결론 부분에서 맺어줘도 되고요. 일단 당사자 능력에 대해서 약술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목차를 잡아 나가도 되고 제가 이제 기본 페이지에서 잡았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송행위 능력을 3으로 잡고 그럼 4까지 가면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결론을 잡아주든지 그는 바로 결론을 잡아줘도 되고요. 여기서 비송행위 능력을 잡아주고 결론을 잡아가도 되고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한번 어느 게 정답인지 그럼 우리 2차 과목에 대해서는 논리만 맞으면 되지 그 외에 어떤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것만 그렇다고 이제 그냥 서술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정확한 우리가 어떤 체계를 잡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논점을 적어주면 아주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차 답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딱 정답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어떤 벗어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보죠. 63페이지 의해서 당사자 능력이란 비송사건의 당사자가 되기 위한 능력으로서 민법상 권리 능력에 해당된다.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가 행한 신청이나 항고 등은 법률상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당사자 능력 인정 여부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당사자 능력이 있다. 태어나 사자는 법률상 사람이 아니므로 당사자 능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자는 죽은 자죠. 법인은 민법상 권리 능력이 인정되므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면 비법인 사단 재단과 관련돼서 학설과 관련돼서 우리가 다툼이 벌어지게 되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대표자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단 재단의 이름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 등기법에서는 우리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그 등기 명인이 될 수 있고 대표자 관리자는 단지 신청인이 될 뿐이죠.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대해서 비송사건 절차법상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으나 다수서는 비법인에 대해서 비법인 재단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비송사건의 당사자가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긍정하고 있죠. 자, 관련 판례와 관련돼서 임시이사 스님 요게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송행위 능력이란 당사자로서 스스로 유효하게 비송행위를 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법원으로부터 비송행위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능력을 말하며 민사소송법에 말하는 소송 능력에 바로 해당되죠.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자, 법률 행위 능력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신청 능력이 되고, 요거는 이제 민사 소송한다면 대표적으로 소송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소송 능력, 따라서 비송 행위 능력, 그렇게 이제 의미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민법상 무능력자인, 자, 대표적으로 이제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 비한정 후견인, 청년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비송 능력이 없습니다. 비송행위, 거기에서 비송 무능력의 비송행위는, 무능력자의 비송행위는 법률상 당연히 무효이거나 무효이며 취소되어야 할 비로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법률상 당연히 무효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본다면, 그러면 이제 뭐예요? 요 의미, 당사자 능력에 대해서 의미를 잡는다면, 우리가 이런 책에 권리 능력, 어사 능력, 법률 행위 능력이고, 대표적으로 등기법은 등기 신청 적격, 어사 능력, 등기 신청 능력, 비송 사건 절차법은 당사자 능력, 어사 능력, 비송 행위 능력, 소송법에서는 대표적으로 소송 능력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비송행위라는 게 있죠. 비송대리인입니다. 자, 64페이지 11마 테마가 되죠. 11번으로 우리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11번. 비송대리인. 대리인과 관련돼서는 이미 여러 번 봤죠. 자, 그렇다면 비송대리인 하기 전에 우리 한번 보죠. 자, 본인이 있어요. 본인이 있다. 자, 본인.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상대방이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대리인이 있죠. 그래서 대리인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여기에 대표적으로 대리건이라고 그랬어요. 대리건. 자, 대리인이 상대방, 그러면 상대방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거는 대리행위가 되죠. 대리행위. 자,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효과는 뭐가 받습니까? 바로 대리효과.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대리건이 되겠었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과 대리인, 본 상대방 관계는 대리행위죠. 그럼 여기는 대표적으로 대리효과가 돼. 그래서 대리건의 무슨 관계? 삼명 관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효과의 당사자는 본인과 상대방이고, 행위의 당사자는 어때요? 그러면 효과의 당사자는 본인과 상대방이 되고, 행위의 상대방은 대리인과 상대방이 관계돼. 행위. 그러면 효과의 당사자와 행위의 당사자가 불일치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대리인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대리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사망했어요. 그럼 대리가 남았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망이 되고, 대리인이 이제 뭐예요? 바로 사망이죠. 사망.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뭡니까? 자, 피성년 후견인이 되겠죠. 피성년 후견인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리인의 믿음이 깨져요. 그래서 파산이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선파라는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대리인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리인이 다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느냐?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인 복대리가 나오죠. 그래서 복대리. 이런 관계. 그러면 이 관계 밑도 바탕이 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비송 대리인의 관계에서, 그러면 만약에 비송 대리인에 대해서 대해 자, 비송 대리인에 대해서 약속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제목을 어떻게 잡아갈까요? 이제 목차를 이제 선별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바탕이 돼서 저렇게 이제 잡아가야죠. 자, 첫 번째 뭘 잡을까요? 자, 비송 대리인은 무엇이며 의를 잡아야 돼. 의.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비송 대리인의 자격은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비송 대리인의 자격. 자, 세 번째입니다. 비송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 비송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네 번째 비송행위도 이제 대리권은 이제 증명을 해야 되겠죠. 대리권의 증명. 자, 다섯 번째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리행위의 허력.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이제 뭐예요? 자, 이렇게 이제 목차를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민법을 근거로 해서 비성대리인도 잡는다면 이렇게 이제 한번 잡아볼 수도 있죠. 뭐를 잡아야 돼? 의, 대리권의 범위. 자, 비성대리 뭐다? 대리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효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잡으면 되겠죠. 의, 간단하게 잡으려면 의. 자, 비성대리란 무엇이라 하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리권과 관련돼서 비성대리란 비성대리, 대리권, 비성대리권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비성대리행위라고 또 잡을 수도 있겠죠. 비성대리행위. 거기에 대해서 비성대리 효과 이렇게 이제 비성대리 효과. 뭐 여기에다 그대로 현재 갖다 붙여도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도 잡아도 되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비성대리, 대리권과 대리행위와 관련돼서 대리효과. 그러니까 목차는 독창성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잡아갈 수도 있고 어떻게 잡아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잡는 것도 괜찮고요. 그거는 일단 목차만 잡으면 내용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되죠. 내용은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뭐예요? 목차는 안겨야 돼. 내용은 자꾸 반복해서 숙지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비성대리를 약술하시오. 그러면 대표적으로 자 65페이지의 비성대리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비성행위를 하는 자가 바로 비성대리다. 자, 비성대리 자격은 비성대리 자격에 한해서는 변호사를 자격을 제한하는 민사소송법과는 달리 비성사건 절차법은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비성사건 관계는 소송 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다. 비성사건 절차가 간단하여 직권주의가 지배하는 까닭에 대리인의 역할이 민사소송법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비변호사의 절차 관여를 마음껏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직권주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직권주의. 그다음에 이제 3S 이제 의미 다시 한번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3S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시크릿 비밀서로 와야 돼. 비밀서로고 비밀. 자, 그다음에 이제 3S 하면 심플리 해야죠. 간이해야죠. 간이. 그다음 스피드리 신속해야 돼. 그래서 간이 신속. 그래서 이제 비밀주의다. 그래서 비공개주의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이주의가 탄생하게 되고, 그래서 신속성,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직권주의라는 이런 신속성의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비성사건 절차법의 이념은 바로 비공개주의, 간이주의, 바로 신속주의라는 것, 간이, 신속, 요 세 가지 3S 원리들이 적용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세 가지 측면에서. 자, 3번입니다. 비성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 자, 대표적으로 이제 본인 출석 명령이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허용되냐는 거. 야, 본인만 출석하라. 그래서 본인 출석 명령. 본인이 출석해야 되는 본인 출석 명령이 여기에서 탄생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퇴정명령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자는 나가라. 그러면 변호사가 안 된다는 나가라. 그럼 퇴정명령. 이때 퇴정명령이 대표적으로는 이때는 이제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가 되겠죠. 법무사는 비성사건 절차에서 절차의 대행자를 우리가 법무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본인 출석 명령. 비성사건의 대리는 허용된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접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당사자 본인은 출석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때는 대리가 허용되지 아니않습니다. 그래서 본인 출석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 여기에 대해서 퇴정명령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혐의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불복 신청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4번에 이제 대리권의 증명이 나옵니다. 자, 대리권의 증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성대리 수권 방식은 자유야. 대리인으로서 비성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를 서면으로 증명해 줘야 됩니다. 이 서면이 사문서일 때 법원의 공정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공정을 받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비상대리인을 명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가 말로 비상대리인을 신임하고 법원 사문하게 그 진술을 적어놓는 경우는 서면으로 대리권을 정하거나 이해 공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비상사건 절차법에 규정을 해놨고요. 사문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공정인의 인정을 받은 뜻의 명령에 따라서 불복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자, 대리행위 효력은 어떻게 될 건가? 대리권이 있는 경우 비상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비상인은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효과는 누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는 무권 대리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의미에서 비상사건의 대리인으로서 비상행위를 한 자가 대리권이 없었을 경우 그 행위는 무권 대리가 되고 무효이고 법원은 부적법함으로써 각하해야 할 것이나 그러나 만약 법관이 이를 간과하고 재판을 한 경우는 그 재판은 당연 무효는 아니다. 재판에 의해서 그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항거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게 이제 민법에 갖다 대면 대표적인 무권대리 추인과 관련돼서 연결될 수 있죠. 그럼 그런 측면을 본다면 어떤 민법 총칙의 어떤 개념이 잡혀 있다면 비상대리도 충분히 우리가 답안을 구성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의미를 잡고 비상대리에 대해서는 우리 요 청문회에서는 좀 우리가 정리를 해둬야 돼요. 이거는 약설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까지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인적 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당사자라든지 당사자의 개념이 뭔가. 그러면 당사자 개념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복수 당사자 공동 신청 사건의 예들을 받고요. 나름대로 이제 뭐예요? 우리 인적 설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절차적인 측면을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절차 출발합니다. 절차 스타트한다. 스타트. 뭐라고 그랬어요? 자, 게시. 그래, 좋아요. 게시. 자, 폼을 넣는 거죠. 게시. 자, 여기는 이제 게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행이 되겠죠. 개념. 자, 진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뭐가 돼요? 뭐라고 써놨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심리 방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절차의 이제 종료가 되겠죠. 절차의 종료. 자, 게시라는 것은 스타트야, 스타트. 여기에 대해서 스타트가 이제 스타트가 되죠. 스타트가 딱 벌어지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행 심리를 하게 되죠. 진행 심리는 뭐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두링이라고 그랬어. 두링. 그렇죠? 두링. 두링에 대해서 진행, 고 하다가 고 스탑. 그래서 고 스탑.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스타트, 두링.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절차의 종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엔딩이 되겠죠. 엔딩. 그래서 엔딩, 엔드가 됩니다. 그러면 절차라는 것은 게시를 하면서, 게시가 출발하면서 진행, 심리 방법, 절차의 종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진행을 하는데 뭐 해야 돼요? 바로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청의 방식이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돼요. 게시. 그래서 이제 신청의 방식. 방식이 탄생하게 됩니다. 게시를 하게 되죠. 자, 모든 게 그래요. 게시할 때 뭐가 필요해요? 바로 신청이죠. 항상 게시라는 게 게시가 중요하게 됩니다. 게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당사자가 게시한다. 그러면 당사자는 항상 신청, 그래서 신청주의라는 게 탄생하고 여기에 대해서 신청할 때 신청의 방식들이 연결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공서가 게시한다.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인 촉탁 등기로 연결되게 되죠. 그래서 촉탁. 자, 가압류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가압류를 이제 신청하고 가압류는 법원에서 해주죠. 법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법원은 관공서가 돼 대표적인 촉탁과 관련돼서 연결되죠. 촉탁 하나서 알려준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공조 촉탁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 관공서. 자, 만약에 이제 등기법이 등기관이 게시해준다. 그러면 등기관이 게시해주면 그때는 직권이 되겠죠. 직권이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되고, 자, 법원과 관련돼서는 법원 이제 명령이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명령.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 신청과 관련돼서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원은 명령이야. 명령. 이 신청을 제기해서 이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면 법원이 인정하게 되면 강제하게 돼 있죠. 마찬가지예요. 당사자가 신청하면 신청하게 되고 관공서 촉탁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등기관 우리가 이제 뭐예요 법원이 이제 하게 되면 법원 그러면 대표적인 직권주의, 직권탐지주의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신청의 방식 그러면 신청의 방식에 대해서 뭘 하라? 자, 신청의 방식을 약술하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탄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약술하라. 그럼 대표적으로 뭘 잡아야 돼? 신청의 방식은 원칙이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여기에 대해서 의의를 잡아 나가고요. 두 번째 이제 신청의 방식을 우리가 잡아 나가면서 자 신청의 방식 첫 번째 여기에 대해서 원칙이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뭘 잡아 나갈까요? 두 번째는 서면에 의하는 사건들. 그래서 서면에 의하는 사건. 그러면 서면에 의하는 사건, 서면에 의해서 신청하는 사건들이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 결론을 우리가 맺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의의가 뭐냐? 의의. 그 다음에 신청의 방식, 원칙과 서면의 영. 우리 서면에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서면에 의하는 것. 자, 신청의 방식은 뭘로 할 수 있어요? 구두 또는 말로서 할 수가 있어요. 원칙은. 그러면 서면에 의하는 사건들은 이렇게 오라고 그랬어요. 총하고 자, 검은 어때요? 총의 총자하고 검은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다. 총 가격. 그래서 가액이라고 외워서 이거는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총자와 검자와 가자와 애자. 그래서 총검가액, 총검가액. 총에서는 이제 뭐다 총회 검사임 선임 사건 가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액 그다음에 액면 미달 그래서 거기 67페이지 가서 뭐가 나와 있어요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할 사건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검 동그라미 주식회사 신주 발행 시 검 동그라미 주식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의 검 동그라미 유한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의 검사를 위한 검 동그라미 주식의 매수 가액 항정 결정 신청 사건, 주식의 매수 가액 산정 결정 신청 사건, 주식의 액면 미달에서의 액.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래서 액 정도 남쳐놓고 그러면 주식회사 소수 주주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 사건 총. 주식회사 사채권자 협회의 소집 허가 사건,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총. 그래서 이제 총이라서 이제 해죠 총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해오라? 총검가액. 이거는 우리 강론 파트에서 아주 중요하니까 이거는 반드시 외우라고 기본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총검가액. 그러면 신청 방식에 대해서 약술하라. 첫 번째 의의. 자, 비송사건은 대부분 당사자의 신청에서 개시된다. 신청의 방식은 서면 또는 말로써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원칙 그러면 이제 뭐예요? 원칙. 자, 원칙은 뭐라고요? 바로 대표적으로 서면 또는 말. 그렇죠. 말. 자, 반드시 서면에 의하는 경우. 그래서 총검가액 몇 개 한번 숙지해줘야 되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의 결론을 딱 맺어놔서 마무리를 이렇게 지만 아주 신청의 방식에서 아주 좋은 답안이 형성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신청 방식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는 출제가 출제가 나름대로 어렵지만은 대표적으로 요 서면에 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강론 파트에서 민사 대표적으로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민사 비송사건과 대표적으로 상사 비송사건에서 자주 점검이 되기 때문에 총검가액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1번과 2번의 관계에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7페이지 13번. 그러면 신청서의 방식에서 만약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던가. 그래서 이제 신청서의 기재사항이죠. 신청서의 작성으로서 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 첨부, 신청서 흥결의 보증. 자, 신청서의 기재사항. 요거는 이제 한번 우리 읽어보자고요. 자, 67페이지입니다.
자, 맨 밑에 1항 신청서는 당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이에 기명 날인합니다.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에 의해서 신청할 때 그 성명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그 은인된 사실, 신청의 연월일, 대표적으로 5 법원의 표시. 그 다음에 증거 서류가 있을 때 그 원본 또는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증거 서류의 첨부로서 신청서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서 인지를 첨부해 줘야 됩니다. 자, 신청서의 흔결의 보정. 보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충과 정정이겠죠. 보정. 신청 방식에 흔결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은 부적법 각하됨이 원칙이지만 흔결이 보정을 명할 보정 불능일 경우를 제하고는 법원은 신청에 각하 재판하지 않고 상당 기간을 제해서 보충과 정정을 명한 후 신청인의 보정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신청은 부적법 각하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되고요. 자, 그러면 신청의 방식, 신청서의 방식. 그래서 자, 신청서 원칙, 서면 또는 말이다. 서면에 하는 경우, 점검, 가액, 언어고, 요 신청서의 기재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러면 요 신청서의 기재 사항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되고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죠. 게시라는 거예요. 게시. 그래서 검사의 청구에 게시되는 사건. 누가 게시하느냐에 따라서 스타트를 하느냐. 검사. 검사가 게시한다. 그럼 검사가 게시되는 사건들이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게시하는 사건이 있겠죠. 법원이 게시하는 사건. 자, 법원이 게시하는 사건. 요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걸 한번 숙지해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청산, 해산. 대표적으로 무슨 사건이 있어요? 가태료 사건이라는 게 있죠. 가태료 사건. 그래서 청해가. 이렇게 오라고 그랬어요. 청해가. 그래서 청산, 해산, 가태료. 여기에 대해서 법원만이 오직 게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대표적인 가태료 사건이고, 가태료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출제가 됐으니까 신경을 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산, 해산, 청해가. 그러면 검사가 건할 수 있는 게 검사의 사건, 검사가 게시되는 사건. 그래서 우리 68페이지 14번 검사의 청구에서 게시되는 사건 이렇게 이제 테마를 잡아놨어요. 검사에 의해서 게시되는 사건. 자, 검사에서 게시되는 사건에 대해서 약술하라. 이렇게 나왔다면 어떻게? 검사에서 게시되는 사건에 대해서 약술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표목자를 잡아갈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눈을 이렇게 감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차가 어떻게 잡을까요? 뭐 출발점은 뭐 할 말 없으면 의로 잡아 들어가고요. 자, 의로 잡아 들어가고. 자, 검사에서 이제 그러면 검사에서 게시되는 구체적 사건, 그래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고요. 자, 세 번째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맺어두면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 사건 결론. 자, 여기 이제 객관식이라면 참 우리가 뭡니까? 지문에 정장하니까 애로점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요 검사에서 게시되는 사건에 대해서 약술하라. 주관식으로 나왔다면 구체적인 사건들을 한번 눈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약간의 뭐에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봐봐요. 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떤 질문이 들어왔느냐? 자, 행정사의 벌칙에 대해서 약술하라. 자, 벌칙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의 벌칙에 대해서 약술하라. 그러면 이렇게 약술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약술 문제는 주로 개념이라는 것과 개념과 종류와 이런 것들을 잡으라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벌칙 정조는 그렇다고 꼭 벌칙을 외우라는 소리는 아니죠. 근데 벌칙은 외워줘야 돼,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행정사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약술하라 나왔다면 일종의 의무 위반일 때 그 효과로서 벌칙은 중요한 의미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면 검사가 게시되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암기의 필요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 계례에 대해서 잡아둔다면 아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자 한번 보죠. 비송사건 중에서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검사도 나서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근데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검사의 청구에서 게시될 수 있게끔 규정한 사건이 있다. 이때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관여한 것이지 예외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관할의 검사가 사건을 알기 전에 다른 법원, 기타의 간청 검사 공무원이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서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것을 알 때는 이를 관할 법원에 등한 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요 서론 부분은 그러면 봐봐요. 검사에서 게시되는 사건을 만약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의하고 결론만 보는데 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검사의 청구에서 게시되는 사건, 재단법인 나서라. 재단법인의 정관보충 사건. 만약에 재단법인의 정관보충 사건, 이거는 민법에서 법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게시. 그래서 이금 이렇게 온 게 있을 겁니다. 재단법인의 정관보충 사건. 이거는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 나선 거예요. 그래서 재단, 그 다음에 임시이사, 그 다음에 특별대리인 나서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청산인의 선임해임 사건, 대표적으로 회사의 해상명령 사건, 애국회사 영업소 폐쇄 명령 사건, 법원에 의해서 청산인이 선임하는 사건은 대표적으로 회사에 관여하는 겁니다. 자, 법인에 관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단법인 정관보충 사건, 아마 민법을 공부하실 때 이금이라고 했어요. 이해관계인 검사. 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의 선임 사건 이금. 자, 법원에 의한 청산인 선임 사건 이금법이라고 해요. 것도 있고. 자, 이해관계인 검사 법원의 직권으로. 그래서 청산과 관련돼서 법원의 직권은 법원은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아까 청해가라고 그랬어요. 청산과 해상과 가태료 사건.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게시되는 사건입니다. 자, 회사에 관한 사건으로서 대표적으로 회사의 해상명령 사건, 애국회사 영업소 폐쇄 사건, 그 다음에 법원에 의한 청산인. 그럼 주로 뭡니까? 우리가 검사가 나오는 것은 뭡니까? 자, 이해관계 다툼이 신랄하게 벌어졌을 때, 임시이사라든지 특별대리인, 그러면 이해관계는 뭐예요? 고조로 결정됐을 때 뭐라는 거예요? 공익의 대표자로 뛰어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런 검사가 게시되는 사건에 대해서 이런 측면에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검사에서 게시되는 사건, 약속 문제로서 자, 충분히 꼭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이 검사에서 그러면 이 비송사건 총칙 부분이에요. 자, 비송사건 총칙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총칙 부분이 있어요. 이 비송사건 총칙 부분은 대표적으로 우리 강론 파트에서 크게 총칙 부분과 대표적으로 이제 두 번째 비송사건과 관련돼서 민사비송사건이 있다고 그랬고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사건이 있어요? 세 번째 상사비송사건이 있어요. 상사비송사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네 번째, 여기에 대해 가태료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태료 사건. 가태료 사건은 일단은 잠시 보류고, 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상사비송사건과 민사비송사건은 이런 비송사건 총칙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청, 게시되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 게시하느냐, 검사가 게시하느냐,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게시하느냐, 대표적으로 법원이 게시하느냐, 여기에서 나름대로 그래서 숙지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송사건 총칙 부분은 대표적으로 민사비송과 상사비송에 대해서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외워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검사에서 게시되는 사건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15번이네요. 자, 15번에 대해서 누가 법원의 직권으로 게시되는 비송사건. 그래서 직권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만약에 그러면 법원에 의해서 게시되는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약속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 목차를 또 잡아가야 되겠죠. 첫 번째,
법원이 개시되는 사건은 뭔가 개시되는 웅덩이에서 개시와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법원이 개시되는 사건, 법원에서 개시되는 사건, 구체적 사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구체적 사건으로서 대표적으로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첫 번째, 우리 청산과 관련된 사건이 있다. 두 번째, 해상과 관련된 사건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 번째, 과태료 사건이 있어. 그래서 청해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설명하고 여기에다 세 번째 이제 결론을 맺어 나가면 약수된 답안으로서 구성될 수 있죠. 그래서 69페이지. 자, 뭐라고 써놨어요?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자, 법원이 비송사건 절차를 직권으로 개시하는 경우에 그 사건을 알게 된 경위를 불문하고 즉시 절차를 개시해 줘야 됩니다. 자, 법원이 직권에 개시되는 경우 회사 등 법인에 대한 선임, 해임 감독에서 그래서 이해관계인 검사 법원의 직권, 회사의 해산 명령 사건, 이해관계인 검사 법원의 직권, 과태료 사건 오직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그래서 청해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간략하게 쓴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되는 사건이 무엇이고 검사의 직권으로 검사가 개시하는 사건이 어떤 것인지 그거는 우리가 좀 숙지해 두십시오. 좀 힘드시죠? 이 비송 절차법은 상당히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재미없더라도 어떻게 우리 1차를 합격했으니까 2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해야죠. 충분히 1차를 합격하신 분들은 2차 어느 정도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합격할 수 있어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